3주차 2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식물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갈등과 상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식물은 생태계 내에서 이 생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만이 태양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전원체가 엽록소에 있어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묶어져서 하나의 지구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런 띠들이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입니다. 이게 남조류인데 지금 이제 남조류가 낙동강수계라든지 이런 금강수계라든지 이런 데서 대량으로 번식이 돼서 최근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식수라든지 또 농업 용도로 사용하면은 거기에 재배된 어떤 그 식물의 종류들,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독소들이 검출된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남조류들이 우리 사람한테 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유해한 남조류다, 독성도 일으키고 냄새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튼 결국은 우리들이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또 옷을 많이 버리고 우리 이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조류가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 원시 지구였을 때는 지구에 탄소가 없었어요. 약 445억 년 전에는 탄소가 없었는데 남조류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지구를 리폼하게 된 거예요. 리폼. 다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남조류가 식물의 일종이거든요. 식물이라고 한 사람 또 미생물이라고 한 사람 있지만 식물의 일종으로서 남조류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산소를 배출을 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대기층을 산소로 이제 채우는 겁니다. 산소를 채우고 또 이 산소들이 햇빛 에너지와 반응해서 오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상공에 오존층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햇빛으로부터 이런 자외선이 들어오는데 이런 자외선을 이렇게 차단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외선을 차단시켜 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식당이라든지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컵을 보관하는 데 보면 보랏빛 불빛이 보일 거예요. 그 보랏빛 불빛이 바로 이제 UV입니다. UV. 그 UV에 노출되면 세균들이 죽는 거죠. 세균들이 죽는다는 것은 세포가 파괴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간다든지 또는 그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죠.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손상되게 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피부암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이 생명체가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최초의 시작을 남조류가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식물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식물이나 나무, 그러니까 채소나 또는 여러 가지 과일나무, 나무들로
진화한 것이죠. 그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남조류가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보면 지구가 이제 처음에 탄생했을 때부터 50년, 50억 년까지 이렇게 쭉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보신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지구상에 제가 기후변화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0.03%만이 이산화탄소예요. 이보다 더 높아지면은 여러 가지 지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기후변화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이런 게 문제가 터졌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 데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그 바닷물에 원래부터 바다에 있었어요. 이렇게 바닷물에 CO2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남조류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산소는 보신 바와 같이 거의 없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약 16% 정도 탄소를 차지하고 질소는 특별한 변화 없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요. 대기 중에. 그 다음에 아르곤은 한 1% 정도 그대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시 지구가 이 남조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산소가 있는 현재의 지구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에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지구상에 지구상의 남조류들이 대량으로 번식함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남조류들이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이런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박테리아, 세균처럼 이 남조류의 구성 하나하나가 바로 이제 두 개로 갈라지면 또 다른 남조류가 되는 거고 그게 클론체 대량 증식이라고 그러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광합성을 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지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조류를 세포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남조류들은 이렇게 꼭 목걸이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목걸이, 이염주알처럼 되어 있는데 기존의 이런 세포들과는 좀 다른 이형 세포라는 것도 있고 모양이 다른 세포라는 뜻이에요. 또 영양세포라는 것도 있고 휴먼 포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양세포들은 얘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요. 앞에서 설명을 안 했지만 얘들이 질소나 인 같은 이런 비료 성분들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대개 다른 식물들은 질소를 흡수해서 이걸 합성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조류는 그 밭에서 나는 콩가 식물과 마찬가지로 질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들이 있어요. 질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단백질을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휴먼 포자는 얘들이 환경이 어려운 조건, 예를 들어 겨울철이라든지 뭐 이랬을 때는 얘들 마치 고사리처럼 포자를 만들어 가지고 쉬어요. 그냥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씨앗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씨앗과 비슷한 쉬어 있다가 조건이 좋아지면 봄이 되면 얘들이 다시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남조류를 만드는 것이죠. 또 이게 기낭이라고 하는 거. 기낭이라는 것은 공기 주머니라고 할 수 있죠. 기낭이 사이사이에 들어있어서 얘들 물 위로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설명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남조류들이.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저수지에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남조류가 이렇게 원핵세포, 원생동물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곰팡이 같은 버섯 같은 균계, 그 다음에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여기 보신 것 같이 내부 공생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내부 공생설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그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원핵세포 그러니까 그 원시성 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원시성 세포. 그런데 여기에 그 남주로에 있는 남세균, 그러니까 남조류라고 할 수 있죠. 그 미생물 학자들은 남세균이라고 그래요. 이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세포 속에 들어가면 이게 진화가 돼서 엽록체가 되는 거예요. 엽록체가 뭐라고 했죠?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을 만들어.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공장이라고 그랬죠. 이런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류가 들어가서 식물세포를 만드는 거죠. 식물세포를. 이런 것을 우리는 내부 공생설이라고. 그런데 남조류가 들어가지 않는 세포는 동물세포처럼 우리 사람처럼 광합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핵세포의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기원을 통해서 동물과 식물의 진화 경로를 밝히는 이론이 공생설인데 엽록체가 갖는 식물은 남조류의 기능을 이어받아서 됐다 하는 이것으로 봐서 오늘날에 식물세포를 만드는 그 주요 그 기여도도 남조류가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지구를 리폼하는데도 식물인 남조류가 기여를 했고 또 오늘날에 육지에 바다에 또는 호수에 있는 굉장히 많은 식물들의 그 원조 역할도 남조류가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현재 그 지구에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연구들을. 그것을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요. 테라포밍. 화성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유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구처럼 생물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남조류들을 보내서 여기에 또 원시 지구 상태인 화성을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식물이 산다는 건 동물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인 착륙선을 남조류와 함께 보내자는 테라포밍이죠. 외계 행성을 지구화한다는 제안이에요. 테라포밍은 지구의 테라하고 만들다 포밍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화성이나 뭐 금성 이런 것들을 그 지구처럼 만들자 하는 것이죠. 이런 연구들이 1942년도에 그 소설로 SF 소설로 충돌 궤도라는 소설로 처음 등장했다가 82년도에 실제로 미국의 나사 우주개발국이죠. 여기에서 크리스토퍼 맥케이라는 박사가 화성 테라포밍을 제안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또 독일의 공학도들이 이런 것들을 제안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질소, 바다, 자외선 차단 등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 원시 지구에는 질소가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화성에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불가능하다 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이 화성에도 우리 지구인들이 갈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남조류는 이렇게 지구를 현재 우리 생물체가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류들은 현재 물에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곰팡이 냄새나 독성 물질을 내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골칫덩어리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큰 숙제로 지금 남겨져 있고 행정력의 상당 부분을 남조류를 조절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수도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조류들이 문제가 특히 많이 되는 것들은 얘들은 꼭 개구리 알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뭉쳐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사진을 보였다시피.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합성을 많이, 산소를 많이 배출을 하면 물의 그 알카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 pH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조류에 비해서 이 pH가 많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생존 능력이 뛰어나고, 또 포자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죠. 불리한 환경에 적응이 많이 된다 하는 것이고, 하루에 햇빛이 많이 쬐을 때 이렇게 광합성을 하다가 또 분리하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 했죠? 기낭이라는 그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남조류는 이렇게 휴면 세포로 분리했을 때 이렇게 호수의 바닥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조류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했는데, 우리 지구가 현재 이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남조류들의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식물이 어떻게 상생해 나가고 또 어떻게 갈등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을 설명할 때도 또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과 미생물과 식물과 미생물과 이런 그 미생물을 매개로 해서 그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생태계에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식물들끼리 어떻게 상생하고 갈등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살갈키인데요. 이건 이제 지금보다는 초봄에 많이 발생해요. 지금은 이 1차 시대 설명을 했던 주로 이제 콩가식물들이 동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거의 뭐 햇빛을 차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식물의 상생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만 보더라도 식물의 상생은, 그림에서만 보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선 뿌리에서는 많은 뭐 영양분이라든지 또는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 미생물들, 여기 곤충이 살게 한다든지 이런 그 상생들, 식물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 그리고 곤충들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고, 특히 키 작은 나무를 위한 배려,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그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키가 크고 우리 숲속에 가보면 여기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양분을,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있죠. 이것은 뿌리 속에서 또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뿌리와 뿌리를 연결해주는 균류, 그러니까 곰팡이류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이 서로 균사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서 만든 광합성 산물, 탄수화물, 포도당들이 이 작은 나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작은 나무를 위한 배려. 그래서 작은 나무의 잎은 여러 개의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가 어긋나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햇빛을 완전히 막는 것보다는 조금씩 햇빛이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잡초와 잔디의 공존. 잡초는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죠. 토양 속에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잔디 같은 경우는 그 수분이라든지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같은 데 가면 끊임없이 모래 같은 걸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잡초가 있음으로써 잔디도 또 살게 하는데, 너무 이제 잡초만 많으면 또 이게 다 덮어버리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곤충은 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곤충은 식물은 자기에게 맞는, 서로 이제 궁합이 맞는 그 곤충에게만 자기 먹이를 줘요. 그래야 적당한 양만큼만 먹고 식물이 안 죽을 만큼만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식물 자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들은 그 자기 방어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허용되는 곤충한테만 잎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곤충과 밀원식물의 공생은 끊임없이, 여기 지금 뭐 파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그 표범나비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곳에는 또 꿀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꿀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은 생태계를 조절한다 하는데 특히 앞에서 말했던 이런 살쾡기 같은 것들이 덩굴 식물이어서 다른 식물들을 이렇게 차단해버려 빛을 차단함으로써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외래 식물들 이게 이제 생태 교란 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외래 식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그 경쟁 상대가 없죠. 그 왕성한 번식력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물들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 식물들이 오래 살게 되면 이제 우리 땅에 적응이 돼서 꼭 우리가 사람이 기화하듯이 적응이 돼서 그 옆에 있는 우리 고유종들과 잘 이렇게 상생을 하면서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오래되면은. 뭐, 동물 같은 경우는 황소개류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과거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지금도 생태 교란종이기는 하지만 황소개구리가 이제 많이 잡아내기도 했지만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생태계에 적응이 돼서 그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죠. 자기들도 너무 많이 번식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덩굴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실새삼인데 이건 약간 기생생 덩굴이에요. 이 실새삼이 번식하면 이 다른 그 이게 주로 초목이죠. 이런 것들에 붙어서 그 이게 식물즙들을 다 빨아먹어 보니까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덩굴 식물은 우리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담쟁이 덩굴 같은 거, 또 포도 이런 것들이 이 덩굴 식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줄기 생장,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로 말하면 목재 같은 거 이런 생장을 하지 않고 다른 식물이나 바위, 울타리의 지대를 이용해서 생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줄기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략, 그러니까 자기들은 에너지를 적게 하고 최대한도로 그 토양이 좁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토양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거, 심지어 그 담장과 담장 틈 사이에 먼지가 쌓여서 이제 흙이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덩굴 식물들은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가 된 것이죠. 얘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감는 식물 또는 잎이 덩굴로 된 거, 덩굴 손이 있는 거, 뿌리 덩굴, 고리 덩굴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식물에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했지만 줄기가 진화돼서 된 덩굴선으로 된 게 포도나 담쟁이 덩굴이고 그 다음에 잎자루가 변해서 덩굴선에 한련화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한련화.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식용이요. 꽃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잎덩굴은 잎이 변해서 된 거, 완두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잎이 계속해서 변형돼서 하나의 그 덩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겹잎의 일부 엽축이 덩굴선이 된다. 참응아리속. 이거는 이제 나중에 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즐겨 먹는 메론이라든지 호박 이런 거 박과식물의 덩굴선은 약 30cm 정도까지 자란다 하는 것이고 뿌리로 된 것, 덩이 뿌리는 고구마라든지 덩이 줄기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갈등이라 하면 한자로 칡에 대한 칡갈과 등나무 등 합쳐서 갈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칡이요, 칡.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칡이고 왼쪽으로 도는 왼돌이는 등나무예요. 그러니까 등나무와 이 칡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갈등이란 말이 나왔어요. 칡뿐만 아니라 나팔꽃,
나팔꽃과 비슷한 꽃이 있어 매꽃이라고. 또 박주가리, 새삼, 마 이런 것들은 오른돌이고 그 다음에 등나무나 인동, 앞에서 인동 설명드렸죠. 그 꽃을 한번 보였죠. 그 다음 환삼등굴, 한삼이 아니라 환삼입니다. 환삼등굴은 웬돌이에요. 얘들도 덩굴식물로서 환삼등굴은 최근에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는 더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 마음대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칡은 옛날에는 이제 구황식물이었어요. 구황식물. 배고픈 시절에 이 칡 뿌리를 캐가지고 이걸 먹었어요. 그리고 갈근탕이라고 하는 약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이런 꽃이 핌으로 인해서 벌들이나 곤충들에게 뿌리라든지 또는 곤충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식량 역할을 해주는 유익한 면도 많죠. 생태계에 기여한 바도 많아요. 다만 칡넝굴의 이 넝굴성 식물성 습성 때문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칡의 그 잎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잎이 굉장히 커서 햇빛을 차단하고 나무를 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줄기도 굉장히 그 단단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 다른 식물들을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한때 이제 이 칡을 제거하는 게 산림청의 굉장히 큰 임무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비슷한 습성의 덩굴식물 아까 이제 앞에서 나팔꽃, 박주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시덩굴이나 나팔꽃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잡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들 주로 이제 그 텃밭이라든지 우리가 그 채소를 재배할 때 이것들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등이라고 불리는 박주가리도 여기 보면 뱅글뱅글 비비 꼬아가며 나무 성장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주가리가 성장하면 나무를 이렇게 막 번식해서 다 쏴버리니까 아까 칡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팔꽃도 왕성히 펴는 울타리 같은데 이렇게 번식을 하면은 울타리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죠. 이것들 다 그냥 박주갈이라든지 나팔꽃에 관상용으로 재배하면 보기는 좋아요. 일부러 재배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이게 노랑 하늘타리, 뭐 우리가 그냥 하늘 수박이라고 하죠. 이게 수박 조그만 수박처럼 열리는데요. 이런 노랑 하늘타리도 이 덩굴식물이고 그 다음에 머루 여기 이제 개머루라고 하는데 머루들도 덩굴식물이에요. 이게 다 덩굴이 나무를 덮음으로써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광이 아제비 이거는 이게 막 그 가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들도 덩굴에 속합니다. 앞에서 보였던 칡이고요. 칡 잎이고 이렇게 뿌리는 이 다른 나무 타고 올라가서 지금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요. 타고 올라가서 거의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개요등이라는 식물도 덩굴을 꾸준히 보여줘서 제가 이제 개요등 식물에 대해서 그 꽃은 굉장히 이쁘다라고 이제 보여줬는데요. 나팔꽃도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가죠. 앞에서 한려나 아까 설명했죠. 한려나 이게 이 꽃들을 먹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능수와 이거는 좀 독성이 좀 있어요. 능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지금도 피어 있는데 담장 같은데 상당히 이제 이쁘게 보이게 있는 것이죠. 요거는 덩굴 중에 뚜껑 덩굴. 이건 열매를 딱 띄면 우리 그 뚜껑처럼 되어 있어요. 뚜껑처럼. 이것이 탁 터트리면서 씨앗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쟁의 앞에 피톤치드인데 이런 것들을 탈감 물질이라고 해요. 다른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든지 곤충들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건 피톤치드는 편백나무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지오스민 아까 어디 나온다 했죠? 남주류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이런 그 아까 사광이 아제비 보여줬죠. 또는 환삼등굴 여기 환삼등굴 있죠. 이거는 사광이 아제비고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풀이고 뭐 뒤쪽에 억새도 있죠.
그 다음에 소리쟁이는 학대대체 이런 쪽에 소리쟁이도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덩굴 식물들이 대량으로 번식함으로 인해서 다른 식물을 이렇게 하늘탈이 되겠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소나무 밑에는 이런 그 풀들이 잘 안 자라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자라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잘 안 자라는 이유는 소나무에서 나오는 이 갈로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소나무 밑에는 풀이나 작은 나무들이 잘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타감 작용이라고, 이런 갈로탄인과 같은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이 타감 물질이라고 해요. 타감 물질. 그 타감 작용은 뭐 알레로파시, 그래서 서로 고통을 뜻하는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타감 물질이라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피톤치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산림종이나 편백숲에서 이 피톤치를 내면 곰팡이나 세균을 죽이는 환경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한테는 피톤치드가 여러 가지 그 생리적으로 좋은 작용들을 하죠. 머리를 맑게 한다든지, 또는 그 뭐 고혈압 같은 것도 예방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가서 힐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제라늄을 이렇게 창가에 꽃을 이렇게 화분을 놔뒀는데 주로 제라늄이에요. 제라늄. 제라늄을 이렇게 해놓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곤충들이 이게 접근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모기 같은 걸 퇴치하게 사는 거고, 허브는 이제 식용으로도 많이 이용하죠.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허브 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치유 같은 거 많이 하고 자연 치료 같은 거 할 때에, 그래서 이런 진한 향을 내서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잔디밭에 토끼풀과 민들레는 아까 뭐 다른 이야기도 제가 잡초하고 잔디하고 서로 상생을 한다고 그랬는데, 잔디의 타감 물질을 분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영향을 높여간다. 그래서 잔디밭에 유난히 토끼뿔이 한번 번식하게 되면 잔디를 많이 이렇게 그 침범해버리죠. 민들레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타감 물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편백숲에서 이 피톤치드를 즐기고 있는, 치유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고요. 보시면 환삼덩굴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환삼덩굴이죠. 그 다음에 칡덩굴들이 이제 서로 지네들끼리 경쟁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속에 들어있는 식물들을 이제 이거 뭐 뽕나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 교란 식물로 이런 환상식물이 지정을, 이게 칡이고요. 이게 환삼덩굴이죠. 이게 약간의 이제 그 작은 가시 같은 게 들어있어서 우리 이 옷에 이렇게 붙이면 부착이 될 정도로 그런 게 생긴 게 환삼덩굴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교란식물은 도깨비 바가지라든지 이기수영이라든지 미국 숙부쟁이, 양미역치, 가시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시상추, 단풍잎, 돼지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물, 특히 이 돼지풀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꽃이 피게 되면 알러지를 일으켜요. 알러지.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 돼지풀은 마치 꼭 여기 본 바와 같이 쑥처럼 생겨서 우리가 보면 쑥처럼 생겨가지고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호흡기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가시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덩굴이 많아가지고 얘들도 그렇고요. 서양 미역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물참새피인데요. 우리나라는 피 같은 게 이렇게 생긴 게 물참새피, 이것도 왕성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 이해성을 평가하는 데는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1급, 1급, 2급, 3급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 균형을 파괴하는데 실제로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1급, 그 다음에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2급, 현재는 이해성이 이렇게 높지 않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것은 3급 이렇게 이제 해요. 양미역진 앞에 설명드렸고 우리가 가을철에 아직은 완전히 피지 않았지만 핑크 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재배가 되고 그래서 현재 생태 교란하는 식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 교란 생물 18종인데 현재는 32종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본 바와 같이 작년 3월에 새로 지정된 생태 교란종이 니버쿠터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꼭 거북이처럼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 줄무늬 거북, 그래서 이렇게 거북이 모양, 거북이 종류가 두 종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유충인데 꼭 꽃처럼 생겨서 유충이 벌레인데 크게 되면 이렇게 나무에 많이 붙어서 나무에 그 즙을 빨아먹음으로써 나무를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태계 교란 생물종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녀벌려 갈색 날개 매미충과 거의 비슷한데 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다. 그리고 마늘냉이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것도 산림에서 확산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종이 이 2020년 작년 3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생태 교란식물이 또 지정이 됐는데 악어 거북이라든지 플로리다 붉은 베이 거북, 긴다리 비틀거미, 미주 메뚜기 이런 것들이 그 애완용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번식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수입했을 때 컨테이너 속에 포함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렇게 발견돼서 문제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긴다리 비틀개미는 인천항에서 수입했을 때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수입 물품의 화물에서 그래서 이 지정이 돼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올해 또 추가로 된 게 이제 교란 생물 한 종이 추가됐어요. 이것은 브라운 송어라는 건데 유럽에서 사는 애들인데 소양강 일원에서 이게 서식이 돼서 이건 세계 자연환경 협회에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받은 것에서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됐다. 총 앞에 제가 32종이 당했는데 34종이 현재까지 지정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생태계 이회 우려 생물, 그러니까 교란 생물이 되기 전에 해당된 건데 이 피라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관상으로서 대량으로 유출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에서 미리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받는 거고 아프리카 발톱 개미 같은 경우도 이제 위해 생물로 지정을 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생물들하고 비교적 경쟁을 덜하면서 서로 이제 그 잘 적응해서 살아나가는 기하 식물들이 있죠. 그래서 기하 식물의 구별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외래 식물이라고 그렇고 일부러 이제 가지고 온 것이죠. 원의 재배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인위적인 어떤 자연적으로 왔던 우리나라에서 토착식물과 공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하식물이라고 그러죠. 침입식물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이 아까 그런 애들이죠. 생태교란종 같은 경우는 얘들은 왕성한 생장이나 종자 번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생초라든지 큰 금계국 이런 것들은
생태적으로 상당히 이제 이것들이 왕성하게 번식을 해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기화 식물에 가까워요. 피해를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 생태계에서 식물들이 서로 이제 갈등을 하고 상생하는 문제, 상생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하겠고, 갈등은 주로 이제 그 갈등이란 한자에서 말하다시피 직갈, 그 다음에 등나무 등자와 같이 서로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줄기를 뻗으면 덩굴을 뻗음으로써 문제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 또 애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외래 식물들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도 하나의 갈등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에서는 이런 식물의 갈등과 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